한밤중 집이 흔들렸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아이를 합니다. 내놓아라. 서두르십시오. 양반과 사내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머슴 출신 남편은 막아섰으나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마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도망칩니다. 머슴이 양반가의 적손을 키운다. 시댁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숫자와 장부입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전라도 들녘에 자리한 연풍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그 시절 흉년은 아니었으나 백성들의 삶은 늘 팍팍하기만 했지요. 양반들은 높은 곳에 앉아 세금을 거두고 상민들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떠받들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고도 단단했으며 그 벽을 넘으려는 자는 무참히 짓밟혔지요. 그런 세상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일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늘도 놀랄 만한 인연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고을에는 한도윤이라는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였으나 이미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사내였지요. 상민의 신분으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인 그는 10살 때부터 여러 집을 전전하며 품을 팔아 살아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으나 그의 손만큼은 유난히 단단하고 굳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이지요. 도유는 말수가 적었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꾸중을 들어도 고개만 숙일 뿐 변명하지 않았고 다른 머슴들이 술을 마시며 세상을 원망할 때도 그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지요. 그러나 도윤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망가진 농기구를 보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단번에 알아냈고 숫자를 다루는 일에서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세고 품삯을 계산하고 논의 넓이를 재는 일에서 도유는 귀신 같은 정확함을 보였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의 재능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그저 머슴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장대비가 쏟아진 뒤였습니다. 도유는 일을 마치고 강가를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지요. 강둑 아래 버드나무 그늘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축 늘어진 채 의식을 잃은 듯 보였지요. 도유는 황급히 달려가 여인을 살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얼굴이 창백했고 옷은 진흙투성이에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인의 옷은 비록 더러워졌으나 머리에 꽂혀 있던 비녀는 은으로 만든 것이었고 귀에는 작은 귀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분명 양반가 마님이었습니다. 도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 여인을 버리고 간 것일까요? 도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반과 마님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의 배가 크게 불러 있었고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도유는 여인을 등에 업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몸이었으나 도유는 쉬지 않고 걸었지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여인은 이튿날 아침에야 깨어났습니다. 도윤이 묵고 있던 행랑채 한쪽에 눕혀 놓았던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낯선 곳, 낯선 사람. 여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이 물 한 사발을 건네자 여인은 조심스레 받아 마셨습니다. 그 손놀림과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댁은 어디이십니까? 찾아뵐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며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지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남편이 누구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와 혼인했고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것만큼은 어렴풋이 기억났지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쫓겨난 것일까요?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인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 솜씨가 정교했으며 예법을 제대로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벽에 걸린 글씨를 가리키자 여인은 망설임 없이 읽어냈지요. 배운 몸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여인을 마을 끝 비어있던 초가 한 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낡고 허술한 집이었으나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요. 도윤은 자신이 받은 품삯으로 쌀과 나무를 사다 주었고 여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머슴 주제에 양반 마님을 거둔다더라. 저 여인 필시 죄를 짓고 도망친 것이 틀림없어. 그러나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여인에게 산기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마을의 산파를 불러왔습니다. 산파는 초가 문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를 여인의 해산을 도와야 하는가?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파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품삯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산파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아이의 울음소리가 초가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모자를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아이가 100일을 넘긴 무렵 도윤은 여인에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화려한 청혼도 근사한 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질녘 마당에서 도윤이 여인에게 말했지요. 마님,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이 아이와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합의에 가까웠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혼인은 소박했습니다. 마을 어른 몇 분이 증인이 되어 주었고 도윤은 여인에게 낡은 비녀 하나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2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도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듯한 차림새의 사내들이었지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다녔습니다. 이 고을에 아이를 낳은 젊은 과부가 있다고 들었소. 혹시 아시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여인을 찾는 것일까요? 도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 사람이 도윤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을에서 약재상을 하는 박서방이었지요. 그는 도윤보다 10년쯤 위였고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큰일이다. 한양에서 온 자들이
내 마님을 찾고 있어. 도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서방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마님의 시댁 사람들인 것 같더구나. 마님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온 것 같아. 도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서방이 설명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대를 이을 손자가 귀하다는 것, 특히 마님의 시댁은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집안이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마님을 쫓아낸 것은 시댁이었을 게야.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만 데려가려는 게 분명해. 양반들이란 원래 그런 족속들이지.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서방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해라. 그 자들은 양반이야. 우리 같은 상놈들은 그들 앞에서 한낱 벌레에 불과하지. 이튿날 한양에서 온 사내들이 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앞장선 자는 50줄의 사내로 마님의 시동생인 듯 했지요. 그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우리 형수를 거두었다는 머슴이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사내는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님은 아이를 안고 떨고 있었지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형수, 오래간만이오. 우리가 형수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오? 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으나 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낸 시댁 식구들이라는 것만큼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께서 사내 아이를 낳으셨다니 참으로 경사로운 일이오.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적손이니 당연히 우리가 데려가 키워야겠지요.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사내는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양반가의 적손을 내 자식이라 하느냐? 순간 사내의 하인이 도윤을 밀쳤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렸으나 넘어지지 않았지요. 박서방이 달려왔습니다. 여보시오, 양반 어르신. 이 고을에는 원님께서 계시오. 힘으로 아이를 빼앗으려 하시면 안 돼요. 사내는 박서방을 흘겨보았습니다. 약재상 주제에 감히 나서느냐? 이것은 우리 집안의 일이다. 그러나 박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일이든 아니든 이곳은 연풍현이요. 원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아이를 데려갈 수 없소. 사내는 이를 갈았으나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관아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좋다. 그렇다면 원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지. 과연 천한 머슴이 양반가의 적손을 키울 자격이 있는지 말이다. 사내들은 돌아갔고 도윤은 마님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상민인 자신이 양반들과 맞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원님께 사정을 말씀드려야 한다. 그런데 말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이 모자를 돌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서방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재주를 보여야 한다. 내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며칠 뒤 관아에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원님 앞에 도윤과 마님, 그리고 시댁 사내들이 섰지요. 시동생은 원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원님, 저희 형수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머슴이 형수를 유혹하여 동거하고 있사옵니다. 형수가 낳은 아이는 저희 집안의 적손이니 당연히 저희가 데려가 키워야 하옵니다. 원님이 마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이 말이 사실이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원님. 저는 기억을 잃고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사람과 혼인하였고 이 아이의 어미입니다. 시동생이 비웃었습니다. 원님, 저 여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머슴 따위와 혼인했다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원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반가의 일에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때 박서방이 나섰습니다. 원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 이 머슴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원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머슴이 아닙니다. 셈에 밟고 일을 정확히 처리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만약 그 재주를 증명한다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시험을 해보도록 하지. 이 고을에는 지금 세금 분배 문제로 백성들의 불만이 크다. 장부가 엉망이라 누가 얼마를 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말이다. 원님은 두꺼운 장부를 꺼내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이 장부를 정리하여라. 만약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는다면 내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아이는 시댁으로 가야 할 것이다. 시동생은 비웃었습니다. 원님, 글도 모르는 머슴이 어찌 장부를 정리하겠습니까?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도윤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 잘못된 계산들이 가득했지요. 도윤은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원님께 청했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원님이 허락했습니다. 도윤과 마님은 집으로 돌아와 밤낮으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마님은 글을 읽어주었고 도윤은 숫자를 계산했지요. 이 집은 땅이 5마지기인데 3마지기로 잘못 적혀 있습니다. 이 집은 수확량이 적은데 세금은 많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확하게 다시 작성했습니다. 사흘 뒤 도윤은 새로 정리한 장부를 원님께 바쳤습니다. 원님은 장부를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은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된 장부는 처음 보는구나. 원님은 관아의 서기를 불러 확인하게 했습니다. 서기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원님, 이 장부는 완벽합니다. 각 집의 땅 크기, 수확량, 세금이 모두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럴 수가. 글도 모르는 자가 어찌. 원님이 말했습니다. 이 머슴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정도 재주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물론 관아의 일도 맡길 수 있겠다. 원님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도윤, 내게 이 고을의 세금 관리를 맡기겠다. 관아에 출입하며 장부를 관리하고 백성들의 불만을 줄이도록 하여라.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머슴이 관아의 일을 맡다니. 원님이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양반 어른, 이 사람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충분하오. 더구나 아이의 어미도
이미 이 사람과 혼인했다 하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소. 시동생은 이를 갈았습니다. 원님, 그래도 이것은 양반가의 적손입니다. 원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손이든 아니든 아이는 어미 곁에 있어야 하오. 이것이 내 판결이오. 시동생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돌아갔으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나타난 것이지요. 이번에는 시아버지까지 함께 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으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지요. 그들은 한밤중에 도윤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아이를 내놓아라. 도윤은 막아섰으나 여럿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아이를 꼭 안고 뒷문으로 도망쳤지요. 박서방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도윤아, 마님은 어디 계시느냐? 산속으로 피했습니다. 박서방은 급히 관하로 달려가 원님께 알렸습니다. 원님은 즉시 관졸들을 보내 시댁 사람들을 막았지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님,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피를 이은 유일한 손자요. 머슴 따위에게 맡길 수는 없소.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양반 어른, 법은 법이요. 이미 판결이 났소.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양반이라도 벌을 줄 수밖에 없소. 시아버지는 이를 갈며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집요했지요. 도윤은 산속으로 달려가 마님을 찾았습니다. 마님은 동굴에 숨어 아이를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 괜찮습니다. 원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한양으로 돌아갔으나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쉽게 포기할 리 없었으니까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재주를 더 키워야지. 원님의 신임을 얻고 이 고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해. 도윤은 관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장부를 정리하고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했지요. 마님은 집에서 도윤을 도왔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함께하고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윤의 능력은 날로 드러났습니다. 엉망이던 고을의 장부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세금 분배가 공정해지자 백성들의 불만이 사라졌지요. 수확량이 적은 집은 세금을 줄여주고 숨긴 땅이 있는 집은 찾아내어 공정하게 부과했습니다. 원님은 도윤을 크게 신임했습니다. 한도윤, 내가 있어 이 고을이 안정되는구나. 어느 날 고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비가 내려 둑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던 것이지요. 원님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내가 가서 둑을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라. 도윤은 둑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물이 약한 곳으로만 몰리고 있었지요. 도윤은 물길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도윤은 백성들을 이끌고 둑을 보수했습니다. 물길을 새로 파고 약한 곳은 단단하게 다졌지요. 박서방도 함께 도왔습니다. 도윤아, 이쪽은 더 깊게 파야 할 것 같구나. 마님은 집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자재가 필요한지 계산했습니다. 도윤이 저녁에 돌아오면 마님은 계산 결과를 알려주었지요. 내일은 20명이 더 필요하고 나무는 100탄이 필요합니다. 도윤의 정확한 계산과 지휘 덕분에 둑은 무사히 보수되었습니다. 큰 비가 와도 둑은 무너지지 않았지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한도윤 덕분에 살았다.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도윤을 불렀습니다.
한도윤, 내게 상을 내리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고을의 토목 관리도 내가 맡도록 하여라. 도윤의 지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비록 신부는 여전히 상민이었으나 그가 하는 일은 양반의 일에 가까웠지요. 사람들은 이제 도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한양의 시댁에도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높은 자리에 오르다니 저놈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자는 이제 원님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구나. 시아버지는 한양의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연풍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이전 원님은 다른 고을로 전출되었고 새 원님은 도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내가 한도윤이냐? 그러하옵니다, 원님. 새 원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놈 주제에 관하여 일을 맡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당장 물러나거라. 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 내 주제를 모르는 것이 잘못이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도윤은 관아에서 쫓겨났습니다. 박서방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필시 시댁의 음모다. 새 원님을 매수한 것이 틀림없어 더 나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시댁에서 다시 사람을 보내 아이를 요구한 것이지요. 이번에는 새 원님이 그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양반가의 적소는 당연히 양반가에서 키워야 한다. 아이를 내놓아라.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제발 그만두십시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러나 원님은 냉정했습니다. 법은 이미 정해졌다. 사흘 안에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내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도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서방도 한숨을 쉬었지요. 이를 어쩐다. 권력 앞에서는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날 밤 마님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 기억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놀라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저는 한양의 중인 가문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관청에서 회계를 보시던 분이셨고, 저는 아버지께 글과 셈을 배웠습니다. 시집을 갔으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댁에서는 제가 불길하다며 쫓아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떠돌다가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주셨고, 이렇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미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도윤은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저도 마님과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방법이 있다. 내가 한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헌부에 근무하는 분이야. 그분께 부탁하면 혹시 모른다.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말을 이었습니다. 새 원님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꾸었다는 증거를 찾으면 사헌부에서 조사할 거야. 도윤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해볼 만하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마님, 장부를 다시 살펴봐 주시겠소? 마님은 밤을 새워 관아의 장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도윤이 관아에서 일할 때 몰래 베껴
둔 기록들이 있었지요. 마님은 그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새 원님이 부임한 뒤 갑자기 시댁 쪽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또한 새 원님이 받은 뇌물의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갑자기 큰 금액이 움직인 흔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박서방은 이 자료를 가지고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헌부의 지인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지요. 이것은 명백한 비리입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뒤 사헌부에서 조사관이 내려왔습니다. 새 원님은 당황했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사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꾸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장부를 제출하시오. 조사가 시작되었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새 원님은 시댁으로부터 큰 뇌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도윤을 쫓아내고 아이를 넘기려 했던 것이었지요. 조사관은 새 원님을 즉시 파면했습니다. 부정한 원님은 용서할 수 없다.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관아에 불려왔습니다. 조사관이 호통을 쳤습니다. 양반이라고 하여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아이를 빼앗으려 하다니. 이는 중대한 범죄다. 시아버지는 벌을 받았고 다시는 아이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사관은 도윤과 마님을 불렀습니다. 한도윤, 그대의 충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노라. 그리고 부인께서도 이 사건을 밝히는데 큰 공을 세우셨소. 조사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정식으로 관직을 내리겠소. 비록 신분은 상민이나 능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소. 이 고을의 호적과 세무를 맡는 관리로 임명하노라.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머슴에서 관리가 되다니. 감사하옵니다. 대감, 새로운 원님도 부임했습니다. 이번 원님은 청렴하고 공정한 분이었지요. 그는 도윤을 크게 신임하며 고을의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관리로서 녹봉을 받고 집을 얻었지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가족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뒤에서 도윤을 도왔습니다. 복잡한 장부를 정리하고 어려운 계산을 함께 풀었지요. 서방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윤은 마님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머슴이었을 것입니다.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 안에 이미 있던 재능을 제가 발견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마님의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여전히 두 사람의 든든한 친구로 곁에 있었지요. 도윤아,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박서방님과 마님 덕분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도윤과 마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지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마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강가에 쓰러져 있을 때 서방님께서 구해 주셨지요. 도윤은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마님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마님께서 저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마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굶주림도 없었고 높은 지위는 아니었으나 멸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지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바뀌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누군가 곁에 있어 숨겨진 것을 발견해 줄 때 비로소 변한다는 것입니다. 도윤은 마님을 만나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고, 마님은 도윤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주었고, 서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지요. 신분도 가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곁에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박서방처럼 때로는 선한 조력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